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용물리의 이상근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의 전망을 통해서 생산과 물류와 유통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에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이후의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이커머스 업계의 대응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되기 전에 이전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단순히 생산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거점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량, 그 다음에 집중 생산함으로써 스케일 메리트를 추구하고 했으며, WTO를 통해서 그 경제가 글로벌되면서 점차 생산 비용과 더불어서 물류 비용이 까지를 고려해서 거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FT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비용과 물류 비용 외에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같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포함한 총 비용이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단일 내지는 복수의 물류 거점 내지는 생산 거점을 구출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물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 집중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하인즈가 토마토 케첩을 전 세계 3개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공급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G는 프링글스를 2개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연 전략입니다. 지연 전략은 국가별로 또한 지역별로 그 다음에 집단별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완제품을 지원화시켜서 표준화의 이점과 동시에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는 델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내셔널 바이스클이라는 자전거 회사는 유럽의 암스테르담의 물류센터에서 기어와 핸들과 보디와 그 다음에 휠을 각 5가지의 부품으로 나눠서 각각 3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총 120가지의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에 집중하는데, 과거에는 국가별로 시장별로 생산해서 운송하고 보관하고 배분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 쪽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각 나라별로 우리가 운송하고 보관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럽의 단일 거점에서 보관하고 운송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윈도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키보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각각 언어에 맞춰서 다시 세트화시키고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기에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을 잘 활용해서 플랫폼 컴퍼니로 성공한 기업인 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에 델 컴퓨터는 주요 10개의 부분, 즉 CPU는 미국의 인텔의 중국, 말레이, 필리핀, 코스타리카 공장에서 생산하고, 메모리는 우리나라의 삼성과 일본의 엘피다, 독일의 인파니온, 대만의 나냐 등 4개 회사에서 생산된 이러한 부품들, 즉 10개의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서 미국의 테네시 등 3개 조립 공장, 또 그 다음에 남미, 브라질과 아시아의 중국과 말레이 공장, 유럽의 아일랜드, 폴란드 부분의 공장을 통해서 조립해서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서 3일에서 5일 이내에 고객에게 배달되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만에서 3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GM의 경우 물류업인 CNF와 같이 벡터 SCM이란 4자 물류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2만여 개의 납품 공장, 그 다음에 133개의 부품 공장, 그 다음에 11만 개에 이르는 딜러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러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닛산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의 조립 이게 움직임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져 있고 자동차 하나를 브레이크다운 시켰을 때 이렇게 많은 부품, 그러니까 2만 5천에서 3만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 공장에서 지금 2만여 개 납품 공장에서 조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리엠 펑의 남성용 바지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 간단한 바지 하나라도 지금 남성용 바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단추는 중국에서, 그 다음에 지퍼는 일본에서, 그 다음에 실은 파키스탄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직물을 짜서 한국에서 와서 원단을 염색한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 재봉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글로벌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바비 인형의 경우 같은 경우도 나일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몸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그 다음에 뭐 조립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 같이 바지에서 PC, 자동차까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뭐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재해 부분을 하나의 거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염병,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은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뭐 중동전 같은 국지전 부분이 있고, 국가 간의 갈등은 유엔의 대북제재, 뭐 이란 제재 같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산과 물류 부분이 단절되면서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하고 2000년대를 보면 한 2배 정도 이런 부분이 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는 이런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공급망 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형 악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과 그에 대한 대처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필립스 공장 화재입니다. 여기는 멕시코에 있는 필립스의 마이크로칩 공장의 화재가 20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낙진, 그러니까 낙진을 해서 났는데 처음엔 한 일주일 정도 부분만 이게 가동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노키아와 엘릭슨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먼저 필립스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의 나머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우선적으로 노키아에 공급받도록 받는 것으로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마이크로칩 회사들을 통해서 공급선을 변경해서 조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릭슨에 관련하는 경우는 일주일 정도 부분에 대한 거는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갖추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칩 공장에 오염이 발생돼서 수개월 동안의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큰 대응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키아는 이런 필립스와 협상과 공급사 변경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한 반면에 엘릭슨은 후발로 대응하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손실을 이루고 그 다음에 휴대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서 우리가
단절 사례로 거되는 것은 우리 2003년도 부분에 대한 거 우리는 부산항에 강타한 매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11기 정도가 붕괴되고 이탈시켜서 우리는 수출입 선적과 하역 마비, 그 다음에 뭐 인근 산업시설에 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부분,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했던 부분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연인 쓰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에 발생된 부분들, 강도는 9.0이고 그 다음에 강진과 더불어서 초대형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피해 지역, 인근 지역의 뭐 석유화학이나 제철소, 그 다음에 정유업계, 자동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전자제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공장이 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시설 부분도 상당히 운영이 중단됐고, 그 다음에 수출입 화물 부분에 대한 부분 선정은 당연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또 다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2016년에 나온 구마모토 지진이 있습니다. 이때 2011년과 거의 동일한 건데 강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혼다하고 도요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혼다와 닛산 같은 두 회사는 일단 2011년도 도호쿠 대지진 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고 공급선을 다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지진 발생, 구마모토 현의 지진 발생 이후에 당일 다 해당 공장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된 거에 반해서 도요타의 경우는 일본 내 26개 공장 모두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요 2011년의 사고 이후에도 기존의 지트 방식, 낭비 없이 완벽한 동기화를 이룬다는 지트 방식의 도요타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 부분들 재고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26개 공장이 다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느꼈던 공급망 단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의 스이모토 화학이나 CBH 화학, 그 다음 JSR 등에서 공급하는 에칭가스와 강강액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어나서 여기에 부분, 우리는 이 부분, 여기서 공급이 안 돼서 SK나 하이닉스 부분, 그 다음에 삼성 전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생산이 차질이 일어날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산된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OLE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급량의 89.5%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78.4%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소니부터 도시바, 파나소닉 같은 이런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 중국, 그 다음 유럽의 모든 업체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이런 공급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요 공급망 리스크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지금 홍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확진자가 172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도 10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확진자는 1,537명에, 그다음 사망자가 217명에 이르는데, 이 사태 초기에는 우리는 중국 내 공장 정도가 가동이 멈추고 중국 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나타날 이런 조그만 충격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되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국경을 닫아 걸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제약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도 크게 위축시켜서 미중의 경제불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패데믹 선언 이후에 전 세계는 국경을 폐쇄하고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은 점점 경쟁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최악의 3,200조 정도가 증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종별 공급망 영향을 보면은 대체 공급 처수가 적고 또한 안전 재고량이 적은 이러한 우리 하이테크 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은 여기를 봐도 자동차 산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생산 유통에 대한 영향을 보면은 여기 2월 중순 경에 미국 월스파고 은행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명, 미국에는 15명, 전 세계적으로 한 782명 많이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한 7만 명 선의 사망자가 한 1,700명 선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 월스파고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 상황이 계속되면 4월 중순 경우에는 일상용품이 고갈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시작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2월 중순 경우에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7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저도 이제 2월 말 모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 아마존이나 월마트도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미국의 당시의 유통업체의 재고 자체는 다른 때보다는 높았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부 제조사를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전환한 것도 있지만은 유통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환율,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높은 사태였는데, 그지만 이제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 부분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건 뭐 일부 사재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심각한 상태로 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생필품 사재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재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거되면서 이 공급망 부분에 대한 부분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부분에 대한 건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중국 연관성을 보면은 포천 1000대 기업 중에서 뭐 983개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사우디나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멈추면 의약품 부분의 공급이 우려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애플이 중국 올인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의 보도들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분도 기업도 사태 초기에는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스 하네스 부분에 대한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공장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한 5일 정도 공장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전주의 트럭 공장 같은 경우는 한 16일 정도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다시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이 폐쇄되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만 보면은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되는 데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고, 실제로 중국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일본은 생산량이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북미 지역이나 브라질의 남미 지역 부분,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모든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부분을 봐도 대부분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부분이 중간재 공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수출 부분에서도 비중이 한 80%를 넘어서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분 가지고 봤지만은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중 수출을 보면은 주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는 것도 한 69% 정도는 중간재인데 이 중에 실제로 25% 정도는 미국이나 EU나 유럽에 공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나라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극단적인 리스크에서는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생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런 부분이고 물류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코로나19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와 함께 물류망이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특히 항공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단절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길 말고도 바닷길, 그 다음에 땅길 모두가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 전용기에 통해서 운송되는 게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여객선에 싣고 가는 발리카고라고 하는 여객선의 하단에 싣고 가는 그런 발리카고 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객선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이제 되면서 전기 여객선이 단절되면서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한 50% 정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적절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파 자체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경련에서도 화물 운송망이 훼손돼서 수출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단 대체 노선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항공망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해운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절반 정도라는 거 전체 부분으로 보면 10% 정도 이상, 그러니까 20% 가까이 지금 물량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서선사 흥하해운, 그러니까 한중노선 주력한 여기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회리 16개의 정기 카회리 부분에 대한 거는 1월 28일 이후에는 여객을 한 명도 못 싣고 나머지 컨테이너 부분만 일부 운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온라인 커머스에서 많이 거되는 이제 특성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우체국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제 우편물이 중단되고 EMS 부분만 일부 가동되는데 지금도 EMS에서 지금 중단된 그게 3월 16일 현재 43개 부분에 대한 거는 EMS 서비스 자체도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물류 부분을 봐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미국 내 전자상거래 부분,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그 다음에 물류 창고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된 일부 창고는 폐쇄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물류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성 부분에 대한 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파업에 돌입하고 있고 아마존 프랑스하고 이태리 부분에 대한 거는 에서는 이제 비생활 필수품 외에 나머지 주문을 일시 중단하고 이쪽 부분만 지금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식량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베트남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여기도 이제 밀 수출을 가하면서 유엔에서는 4, 5월경에 식량 위기가 덮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엔 식량국에서는 물자 이동 부분, 다른 것보다 물자 이동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져서 공급 쇼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제조업과 유통업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일단은 제조업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가동, 두 가지 공이 있고 하지만 공장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물류망이 지금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공장에 가서 공장 생산에 투입되거나 물류에 투입돼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 같고, 이거는 세계 경제에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선다 그래도 요걸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코로나19로 글로벌 생산이나 물류 시스템과 공급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글로벌 물류 전략이라는 글로벌 집중 생산이나 뭐 싱글 소싱을 통한 조달에서 탄력적 공급망으로 급속히 개편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물자나 보건, 의료, 방역, 그 다음에 일용 소비재 산업은 자국 내로 복귀, 유턴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G트에서, 무재고의 G트에서 안전재고 확보와 조달, 생산, 판매, 물류 네트워크를 재배치하는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네 번째는 무인 스마트 팩토리와 유연 생산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는 뉴 노멀 트렌드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쇼핑에 중년층, 노년층 등 새로운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며, 두 번째, 온라인 구매에 있어서 상품군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매장은 옴니채널 형태의 매장으로 급속히 전환될 거며, 마스크 등 해외 직구의 경험이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활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탄력적 공급망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집중 생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싱글 소싱에 대한 부분은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이제는 차이나 플러스 두 개 정도. 하나도 불안하다. 차이나 말고도 두 개 정도의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소싱의 탄력적 공급망으로 급속히 전환될 거고, 두 번째 유턴의 가속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방역 외교,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보건이나 의료나 방역, 그 다음에 일용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리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 무역 제조업 국장이 말한 부분이 N90, 그러니까 마스크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2월에 말한 얘기인데 2월 23일 날 간 건데, 이때 당시에도 중국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리턴을 해야 된다. 그래서 6.2 때 동맹은 없다. 공급망을 다시 미국 내로 옮겨야 된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기업들에게 중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부분들, 이게 강력히 거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의 재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G트 개념에서는 재고를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재고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전재고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확보가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다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어디에다 보관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그 부분, 상당 부분 생산 공장을 소비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그게 논리 자체가 이제 미국의 리턴 기업 부분들도 많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으로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재고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재고 수준을 상당히 높여가는 쪽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인 팩토리 부분에 대한 거. 이제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전 공장이 셧다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무인 팩토리가 가속화되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이런 특히 이제 전염병에 전혀 관련 없이 될 수 있는 무인 팩토리가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에 대한 건 유연 생산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 GM한테 명령을 한 거, 생산 명령을 낸 게 인공호흡기입니다. 이 부분들, 이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다른 부분, 포드나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거, 3M과 손잡고 인공호흡기하고 산소호흡기 디자인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 부분에서는 다른 부품들을 위해서,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 장비를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GM이나 포드나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도 마스크 같은 의료 장비를 생산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 문제가 생기면서 구매해 있는 도래 첨단 소재 부분에서 기조형 소재 생산 라인을 개조해서 마스크에 들어가는 이런 부직포 부분들, 이걸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피아트 크라이슬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유 설비 부분을 생산을 못하니까 이걸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대형차 라인에서 소형차를 만들고 이렇게 라인을 바꿔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산업군을 완전히 바꾸는 거. 자동차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이런 유연 생산 시스템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통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코로나19와 뉴 노멀 트렌드는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퍼펙트 스토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새로운 이용자들이 유입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사태 이전에는 50대, 60대는 온라인 쇼핑이나 새벽 배송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좀 가까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거 앱을 깔고 자기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 계좌를 인증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처음 한번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실제로 50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생필품에 대한 구매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번 온라인에 맛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락인되는 부분들, 온라인 쇼핑에 그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입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온라인 부분에 대한 걸 활성화시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온라인 상품의 구매 상품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확대될 것 같은데, 2003년도 사스가 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리바바나 JD.com 같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번성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결국은 온라인 쇼핑하고 오토 서비스를 이용한 신선식품이나 의약품, 보건위생용품, 생필품, 그 다음 이런 소비재 부분에 전반에 걸친 이 구매 부분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되면서 또 비대면이 되면서 자동차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직접 이때까지 타보고 시승해야지 쓸 수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채널의 일반화 부분인데, 그다음 오프라인 매장은 옴니채널 형태로 전환이 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기피하고 하면서 온라인 구매 후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오프라인 구매 후에 배달 의뢰 등 이제 오토와 옴니채널의 전환이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부분이 더욱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번에 사태를 보면서 이제 마스크나 세정제 같은 경우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직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유시 같은 해외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여기 같은 쿠팡의 해외 직구 사이트 부분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 비교나 이런 부분에서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될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 수출하는 부분, 직구나 역직구에 동일하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같이 이제 그 되면 공급망 변화에 따라서 이커머스의 어깨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뉴 노멀 트렌드와 함께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에는 결국은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는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와있던 새로운 고객층이 생기고 새로운 상품들이 넓어지고 판매 방식도 되고 글로벌로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결국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마스크 등 해외 직구 경험으로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대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상품의 해외 판매 부분에 대한 망을 확충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 상품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파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령층에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내로 소싱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사회적 인프라 부분, 이 물류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상품의 개발 소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 이말, 상품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부분에 대한 게 합체되면서 옴니채널 매장을 활용해서 꽃집이나 소매점이나 커피숍에 오프라인 매장이랑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 온라인 커머스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커머스에는 기회적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번에 경험한 부분에서는 요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고 가격이 널뛰는다든지 그다음 납기 부분에 대한 게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정체된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에 다시 한번 마비가 올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거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복성 소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복성 소비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중국이 좀 일찍 지금 좀 회복이 되는 바람에 이때까지 소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요 대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부분, 기존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지금 위생 부분, 보건 부분, 의약 부분에 대한 구매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역량 부분에 대한 거는 생산 역량이 하나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물류망 부분에 대한 거는 중국 정도는 지금 상당히 좀 그렇게 복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항공편 부분이나 배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중국도 이제 상당 부분 택배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소비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이제 미주나 동남아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요거에 대한 대응책 부분은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물류망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회복될지 또는 물류 또한 뉴 노멀로 가게 될지 물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 이건 이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실제로 뉴 노멀로입니다. 근데 생산 판매 부분에서 지금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예측은 결국은 소량 맞춤형, 개인 맞춤형 부분에 대한 게 뉴노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물류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해서 대륙간에 크게 움직이는 부분보다 중소규모의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부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 주목할 부분이 3D 부분하고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응하는 물류 부분. 그래서 장거리보다 지역 내 부분, 국가 내 지역 내에 대한 물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제대로 회복되는 나라는 모든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올라갈 부분인데, 거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나라에서는 그게 되기 때문에 물리의 격차 부분,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유통의 격차나 가격의 격차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멀티소싱의 탄력적 공급망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건데,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러할 거점이 유명한 도시, 국가는 어느 기준으로 어떤 나라가 유망하게 될 건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소비자 중심, 지금 그게 생산 부분에 대한 게 소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소비가 많은 나라가 결국은 유망한 글로벌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아까 델 컴퓨터나 이런 자동차에서처럼 긴 그런 공급망보다는 짧은 공급망 부분이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한 부분들, 그래서 뭐 대륙 간에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는 뭐 싱가포르나 우리 같은 유럽 같은 건 네덜란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수요가 많은 부분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도시가 실제로 중요한 글로벌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동남아 지역과 같이 인프라와 시스템 문제로 현지 수입 통관이 까다로운 국가의 경우에 방역, 검역, 검수 등의 사유로 통관이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해운 쪽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상에 배구 싣고 가더라도 그걸 하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로자가 와야 되는데 근로자가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선원 교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 교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출입통자 국경을 공세했기 때문에 선원이 교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그 다음에 좀 풀린다 그래도 보름 정도 뭐 격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운송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검역에 관련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는 상당 부분 거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1대1 협약 내지는 다자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건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건데, 다만 이제 아까 품목에 따라서 지금 긴급한 생활일용품 같은 경우는 통관의 우선순위 부분들, 그 부분들, 모든 제도나 그걸 무시하고 이제 제도나 관행을 무시하고 이걸 통과시키는 그런 부분들, 긴급 통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비대면 배달 서비스, 아마존의 드론 서비스에 대한 향후 전개 방향은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비대면 서비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부분에 대한 거는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서비스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 앞에 놓고 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정차가 돼 있고, 또 하나 부분에 대한 건 무인 보관함 부분에 대한 거, 보관함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보관함에 낚아놓고 이제 되는 거,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처럼 비대면 서비스 부분이 됐는데, 아마존의 드론 서비스 부분에 대한 건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드론 하나 부분에서, 배달할 수 있는 배달량 자체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통 택배회사 부분은 한 차량 한 대가 한 200건 정도의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마존의 드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걸 200건을 배달하면 200건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뜨는 경우에 하늘 위에 길에서 어떤 트래픽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좀 외곽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드론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로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코로나19는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와 같은 것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회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